나니아 연대기 4권 캐스피언 왕자 4장 난쟁이가 들려준 캐스피언 왕자 이야기. 캐스피언 왕자는 삼촌인 나니아의 왕 미라지와 빨간머리 숙모 푸르나 프리스미아 왕비와 함께 나니아 한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성에서 살고 있었다. 일찍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인 캐스피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은 유모였다. 캐스피언은 말하는 것만 빼고는 거의 뭐든지 할 수 있는 신기한 장난감들을 많이 갖고 있었다. 하지만 캐스피언 왕자가 무엇보다도 좋아했던 것은 하루가 다 지난 저녁 시간 장난감을 모두 벽장에 넣고 나서 듣는 유모의 이야기였다. 캐스피언은 삼촌과 숙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미라즈 왕은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캐스피언을 불러 함께 성 남쪽에 있는 테라스를 30분 정도 거닐곤 했다. 어느 날 산책길에서 왕이 캐스피언에게 말했다. 자, 이제 곧 너한테 말 타기와 검 쓰는 법을 가르쳐야겠다. 너도 알다시피 나와 네 숙모에겐 아이가 없으니 내가 세상을 뜨면 네가 왕이 되어야 될 게다. 너도 왕이 되면 좋겠지? 잘 모르겠어요, 삼촌. 미라즈 왕은 뜻밖이라는 표정이었다. 아니, 모르겠다고. 그럼 세상에 뭘 더 바란단 소리냐? 캐스피언은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대답했다.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건... 왕이 물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캐스피언이 말했다. 저는 옛날로 돌아가서 살고 싶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른들이 얘기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할 때 그렇듯이 심드렁한 태도를 보이고 있던 미라지는 벼랑간 캐스피언을 매섭게 쏘아보며 말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옛날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지? 삼촌은 모르세요? 모든 게 지금과는 아주 달랐던 때 말이에요. 온갖 동물들이 말을 하고 시내와 숲에서 착한 사람들이 살았던 바로 그때요. 그들을 물의 요정 나이아스와 나무 요정 드리아스라고 불렀대요. 또 난쟁이들도 있었고요. 숲속에는 작고 사랑스러운 파우누스들도 살았어요. 파우누스들은 발이 염소발처럼 생겼대요. 또 왕이 엄숙하게 말했다. 그런 건 코 흘리게나 믿는 엉터리 얘기다. 어린이들한테나 어울리는 얘기란 말이다. 알겠느냐? 이제 넌 그런 얘기에 솔깃할 나이는 지났어. 네 나이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전쟁이나 모험을 생각해야 된다. 하지만 그 시절에도 전쟁과 모험은 있었어요. 굉장한 모험이었어요. 옛날에 하얀 마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마녀는 스스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여왕 자리에 앉아 세상에 언제나 겨울만 있게 만들어버렸대요. 그때 어디선가 두 남자아이와 두 여자아이가 나타나서 하얀 마녀를 죽이고 나니아의 새로운 왕과 여왕이 되었다죠. 그들의 이름은 피터, 수잔, 에드먼드, 그리고 루시였대요. 그리고 그들은 오랫동안 나니아를 다스렸고 모든 사람들은 아주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건 모두 아슬란님 덕분이래요. 미라즈 왕이 얼른 말꼬리를 낚아챘다. 아슬란이 누구냐? 만일 캐스피언이 조금만 더 나이를 먹었더라면 삼촌의 목소리만 듣고도 당장 입을 다무는 게 현명하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것이다. 그러나 캐스피언은 계속 제잘거렸다. 아니 모르셨어요? 아슬란님은 바다 너머에서 온 위대한 사자예요. 순간 왕은 우레같이 호통을 쳤다. 누가 너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더냐? 캐스피언은 겁에 질려 아무 소리도 못했다. 왕은 그때까지 잡고 있던 캐스피언의 손을 놓고서 다그쳤다. 난 꼭 대답을 들어야겠다. 날 똑바로 쳐다보아라. 누가 그따위 거짓말을 하더냐? 유모가요. 캐스피언은 더듬더듬 대답하고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미라즈 왕은 캐스피언의 어깨를 잡아 흔들며 소리쳤다. 당장 그치지 못하겠느냐? 뚝! 또다시 그따위 소리를 늘어놓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건 아예 생각도 하지 마. 그런 왕들과 여왕들은 있지도 않았어. 어떻게 왕이 동시에 둘이나 있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아슬란인지 뭔지도 없었다. 사자 따위도 마찬가지야. 또 동물들이 말을 하던 시절은 절대 없었다. 알겠느냐. 캐스피언은 흐느껴 울며 간신히 대답했다. 네, 삼촌. 다시는 그 일에 대해선 입도 뻥끗하지 말아라. 왕은 테라스 한쪽 끝에 대기하고 있던 시종을 불러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왕자를 거처로 데려가고 왕자의 유모를 당장 내 앞에 데려오거라. 다음날 캐스피언은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알게 되었다. 유모는 왕자에게 작별 인사도 못한 채 성에서 멀리 쫓겨나고 말았고, 캐스피언은 곧 개인 교사가 올 거라는 소리를 들었다. 캐스피언은 유모를 몹시 그리워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으며 너무나 비참한 나머지 나니아의 옛 이야기를 전보다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밤마다 난쟁이들과 드리아스들 꿈을 꾸었고 성 안에 있는 고양이와 개들에게 말을 시키려고 갖은 애를 다 써보았다. 그러나 개들은 꼬리만 흔들었고 고양이들은 가르랑거리기만 할 뿐이었다. 캐스피언은 새로 오는 가정교사를 미워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일주일 뒤에 도착한 새 가정교사는 도저히 싫어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캐스피언은 그렇게 작고 뚱뚱한 남자는 난생 처음 보았다. 끝이 뾰족한 은빛 수염은 허리까지 내려왔고 가무잡잡하고 쭈글쭈글한 얼굴은 못생기긴 했어도 그지없이 현명하고 또 인자해 보였다. 목소리는 근엄했지만 눈빛은 명랑하게 반짝였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그의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도 가려내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 선생은 코넬리우스 박사였다. 캐스피언은 코넬리우스 박사와 함께 공부하는 과목 중에서 역사를 가장 좋아했다. 여태껏 유모한테 들은 얘기 말고는 나니아의 역사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왕족이 나니아에 새로 이주해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배웠을 때 여간 놀라지 않았다. 코넬리우스 박사가 말했다. 맨 처음에 나니아를 정복하고 왕국을 세우신 분은 바로 왕자님의 선조이신 캐스피언 1세이십니다. 왕자님의 민족을 이 나라까지 이끌고 오신 것도 그분입니다. 왕자님의 조상이나 왕자님은 진짜 나니아 사람이 아니고 텔마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쪽 산맥 너머에 있는 텔마르 땅에서 이주해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캐스피언 1세를 정복자 캐스피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느 날 캐스피언이 물었다. 저 박사님, 우리가 텔마르에서 이곳으로 오기 전에 나니아엔 누가 살고 있었나요? 코넬리우스 박사가 대답했다. 사람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어요. 아니, 거의 없었죠. 텔마르 사람들이 나니아를 차지하기 전엔 말입니다. 그럼 제 선조의 선조의 선조는 누가 정복했습니까? 코넬리우스 박사는 왕자의 말을 바로잡아 주었다. 누가가 아니라 누구를 이라고 하셔야죠, 왕자님. 이제 역사 공부는 그만하고 문법 공부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아직요. 제 말은 그럼 그때 전쟁이 있었을 게 아니냐는 거예요. 아무도 캐스피언 1세와 싸우지 않았다면 어째서 정복자 캐스피언이라고 불렀죠? 박사는 커다란 안경 너머로 조그만 남자아이에게 묘하기 짝이 없는 눈길을 보내며 말했다. 방금 나니아에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캐스피언은 잠시 어리둥절해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캐스피언은 숨가쁘게 질문을 퍼부었다. 그러니까 박사님에겐 사람 말고 다른 것들이 있었단 뜻인가요? 이야기에 나오는 것들처럼요. 그럼 거기엔... 코넬리우스 박사는 캐스피언 쪽으로 입을 바싹 갖다 대며 말했다. 쉿!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왕자님의 유모가 옛 나니아 얘기를 했다가 쫓겨난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왕께선 그런 얘기를 싫어하십니다.
만일 제가 왕자님께 비밀을 말씀드리다 탄로나면 왕자님은 채찍질을 당하실 테고 저는 목이 달아날 겁니다. 아니, 왜요? 코넬리우스 박사는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문법 공부 시간입니다. 문법책 풀베룰렌투스 시쿠스를 펼치십시오. 그 4페이지에 보면 문법적 토드나 형태론의 가지가 미묘한 지혜로 즐거이 이끈다 라고 되어 있죠. 캐스피어는 그때부터 점심시간까지 명사와 동사에 관해 공부했지만 마음이 몹시 들떠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가 않았다. 캐스피어는 코넬리우스 박사가 머지않아 더 많은 얘기를 해줄 생각이 아니라면 그런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 기대는 어긋나지 않았다. 며칠 후 박사가 말했다. 오늘 밤에 왕자님은 천문학을 공부하실 겁니다. 한밤중에 두 개의 고귀한 행성 타르바와 알람빌이 서로 1도 간격을 두고 지나치게 됩니다. 천체의 이러한 접근은 200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일이며 왕자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다시는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좀 일찍 잠자리에 드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두 행성이 접근하는 시간이 가까워지면 제가 깨워드리죠. 이 말은 캐스피언이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옛 나니아 이야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았지만 한밤중에 일어나는 일은 언제나 흥미로워서 어느 정도 마음이 들떴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자 캐스피언은 도무지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금방 잠에 골아 떨어졌다가 채 몇 분도 채 되지 않은 듯 싶은데 누군가 살며시 흔드는 것을 느꼈다. 캐스피언이 침대에서 일어나 보니 방 안 가득 달빛이 휘황했다. 침대 곁에는 손에 작은 램프를 든 코넬리우스 박사가 두건이 달린 긴 옷을 걸치고 서 있었다. 캐스피언은 퍼뜩 오늘 밤에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 떠올라 벌떡 일어나 옷을 입었다. 여름 밤인데도 생각보다 쌀쌀한 기운이 느껴졌다. 박사가 자기 것과 같은 긴 옷을 걸쳐주며 따뜻하고 부드러운 반장화를 건네주어서 캐스피언은 무척 고마웠다. 둘은 어두운 복도를 지날 때 눈에 띄지 않도록 긴 옷을 온몸에 단단히 두르고 소리나지 않게 신발을 신었다. 잠시 후 선생과 학생은 방을 나섰다. 캐스피언은 박사 뒤를 따라 수많은 복도를 지나 여러 층의 계단을 올라갔다. 드디어 두 사람은 작은 탑에 있는 조그만 문을 통해 함석 지붕 위로 나갔다. 한쪽은 총안이 있는 흉벽이었고 다른 쪽은 가파른 지붕이었다. 아래에는 희미하게 어른거리는 성의 정원이 내려다 보이고 머리 위로는 달과 별이 반짝거렸다. 두 사람은 곧 성 중앙의 거대한 탑으로 가는 문 앞에 다다랐다. 코넬리우스 박사가 문을 열자마자 둘은 꼬불꼬불하고 어두운 탑의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캐스피어는 이제껏 이 계단을 올라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적이 없었던 터라 점점 더 흥분했다. 계단은 길고 가팔랐지만 탑 지붕에 다다라 한숨 돌리고 나자 캐스피어는 힘들여 올라온 보람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저 멀리 오른쪽으로 서쪽 산맥이 희미하게 보였고 왼쪽에는 어순풀에 빛나는 큰 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세상이 어찌나 고요한지 큰 강에서 1km쯤 떨어져 있는 비버댐의 폭포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관찰하기로 했던 두 별을 찾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 두 별은 남쪽 하늘에 나지막이 떠 있었는데 마치 두 개의 작은 달처럼 환히 빛나며 서로 바짝 붙어 있었다. 캐스피어는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 두 별이 곧 충돌하나요? 박사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왕자님. 하늘의 위대한 신들께서는 저 별들의 움직임을 훤히 알고 계시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보세요. 저 별들의 만남은 곧 행운이 있을 징조입니다. 시름이 깃들인 나니아 왕국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뜻이죠. 승리의 신 타르바가
평화의 여신 알람빌에게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둘은 곧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만날 겁니다. 나무가 가리고 있어서 속상해요. 별로 높진 않아도 서쪽 탑이라면 더 잘 보였을 텐데. 코넬리우스 박사는 2분쯤 아무 말 없이 타르바와 알람빌 별만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러고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나서 캐스피언을 향해 돌아섰다. 왕자님이 지금 보신 것은 이 시대에 살아있는 그 누구도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다시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좀 더 낮은 탑에서 봤더라면 더 잘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왕자님을 이리 모셔온 건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캐스피언은 박사를 마주 보았지만 박사의 얼굴은 두건에 가려 거의 보이지 않았다. 박사가 말을 이었다. 이 탑의 장점은 우리 밑에 6개의 빈 방과 긴 계단이 있고 계단 끝에 있는 문이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 얘기를 엿듣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해주지 않은 얘기를 지금 들려주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실 일이 있습니다. 왕자님과 저는 여기 거대한 탑 꼭대기를 제외하고는 어디서도 그런 얘기를 꺼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약속할게요. 계속하세요. 왕자님께서 들으신 옛 나니아 이야기는 모두 사실입니다. 나니아는 인간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슬란의 나라, 깨어있는 나무들과 눈에 보이는 나이아스들의 나라, 파우누스와 사티로스, 난쟁이와 거인, 여러 신들과 켄타우로스와 말하는 동물들의 나라였습니다. 캐스피언 1세께서는 바로 그들과 싸웠습니다. 동물들과 나무들과 샘물을 침묵하게 만든 것도, 난쟁이들과 파우누스들을 죽이거나 내쫓은 것도, 이젠 그들에 대한 기억조차 없애려 드는 것도 다 왕자님 같은 텔마르 사람들 짓입니다. 왕께서는 그 이야기가 떠돌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고 계십니다. 그랬군요. 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 얘기가 전부 사실이라니 기뻐요. 비록 다 지난 일이지만요. 왕자님의 종족 대다수가 그 비밀이 유지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캐스피언은 박사를 쳐다보며 물었다. 그런데 박사님, 왜 나의 종족이라고 하시는 거죠? 박사님도 텔마르 사람이잖아요. 제가요? 아무튼 박사님도 인간이니까요. 제가요? 박사는 더욱 낮은 목소리로 되물으면서 캐스피언이 자기 얼굴을 달빛에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모자를 뒤로 젖혔다. 그 순간 캐스피언은 진실을 깨달으며 왜 진작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 싶었다. 코넬리우스 박사는 너무 작고 너무 뚱뚱한 데다 수염도 굉장히 길지 않은가. 그때 두 가지 생각이 캐스피언의 머리를 스쳤다. 하나는 박사님은 진짜 인간이 아니었어. 전혀 아니야. 박사님은 난쟁이야. 그래서 날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올라온 거야. 하는 끔찍한 생각이었고, 또 하나는 아직도 진짜 난쟁이가 있구나. 드디어 만났어. 하는 신나는 생각이었다. 코넬리우스 박사가 입을 열었다. 왕자님의 추측대로입니다. 아니, 거의 마치셨습니다. 저는 순수한 난쟁이는 아닙니다. 제겐 인간의 피도 흐릅니다. 대전투에서 도망쳐 살아남은 많은 난쟁이들은 수염을 깎고 굽 높은 신발을 신고 다니며 인간인 척하며 왕자님 종족인 텔마르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중 하나인 반쪽짜리 난쟁이일 뿐입니다. 만약 제 동족인 진짜 난쟁이들이 아직 이 세상 어딘가 살아있다면 분명 저를 멸시하면서 반역자라고 손가락질하겠죠. 하지만 저희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종족과 행복했던 나니아의 다른 생물들과 오래전에 잃어버린 자유의 나라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캐스피언이 말했다. 저 정말 죄송해요. 근데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저는 왕자님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당연히 묻고 싶으시겠죠. 바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 늙은이의 가슴 속에 너무도 오랫동안 비밀을 담아둔 나머지 왕자님께 다 털어놓지 않으면 고통으로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입니다. 둘째, 왕자님께선 비록 텔마르 사람이긴 해도 옛것을 사랑하는 분이기에 왕위에 오르시면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도와드리다 마다요. 근데 어떻게 도와드리죠? 저처럼 살아남은 가엾은 난쟁이들에게 친절히 대해주시면 됩니다. 또 박식한 마법사들을 불러 모아 나무들을 다시 깨어나게 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라 안의 외진 곳이나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샅샅이 뒤져서 파우누스나 말하는 동물 혹은 난쟁이들이 아직도 숨어 살고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캐스피언이 애타게 물었다. 박사님께선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고 보세요? 박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땐 아주 사라져버렸을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평생을 바쳐 그들의 흔적을 찾아 헤맸습니다. 때로는 산속에서 난쟁이들의 북소리를 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 가끔은 깊은 밤 숲속에서 파우누스와 사티로스들이 춤을 추며 멀리 사라지는 광경을 언뜻 본 듯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보면 거기엔 언제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러나 늘 다시 희망을 품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왕자님께서는 왕자님의 삼촌 같은 왕이 아니라 옛 나니아의 피터 제왕 같은 왕이 되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캐스피언의 눈빛이 빛났다. 그럼 왕과 여왕들 얘기며 하얀 마녀 얘기가 사실이란 말입니까? 물론입니다. 그분들이 통치하던 시절이 나니아의 황금 시대였죠. 이 땅은 결코 그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박사님, 그들은 이 성에서 살았나요? 아닙니다. 이 성은 새로 지은 것입니다. 왕자님의 고조부께서 지으셨죠. 아담의 두 아들과 이브의 두 딸이 아슬란님의 도움으로 나니아의 왕과 여왕이 되었을 당시에는 그 케어페르벨 성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축복받은 곳을 본 적이 없고 어쩌면 이젠 그 성의 폐허조차도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린 그 성이 여기서 아주 멀리 떨어진 큰 강어귀의 해안가에 있다고 믿습니다. 캐스피언은 멈칫하며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럼 검은 숲 속에 있단 말인가요? 그곳엔 온갖 유령이 다 모여 살지 않나요? 지금 왕자님은 여태껏 배웠던 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거기에 유령 따윈 없습니다. 텔마르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일 뿐입니다. 텔마르의 왕들은 아슬란이 바다 너머에서 오신다는 숱한 얘기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를 끔찍이도 무서워합니다. 바다엔 얼씬도 안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얼씬거리는 것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하려고 온 나라의 숲이 무성해지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그리고 왕들은 옛날에 나무들과 싸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숲을 두려워합니다. 또 숲을 겁내다 보니 숲에는 유령이 우글거린다고 상상하게 된 것입니다. 바다와 숲을 다 싫어하는 왕들과 귀족들은 이 얘기를 믿을 뿐 아니라 꾸며대기까지 했습니다. 나니아에 사는 어느 누구도 해안 가까이 내려가서 아슬란의 나라이며 아침이 오는 곳이자 또 세상의 동쪽 끝인 바다를 쳐다보려고조차 하지 않아야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코넬리우스 박사가 말했다. 자, 이제 가시죠. 여기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내려가서 주무실 시간입니다. 꼭 그래야 하나요? 계속 듣고 싶은데. 그러면 누군가가 우릴 찾으러 다니게 될 겁니다. 5장. 산속에서 겪은 캐스피언의 모험.
이런 일이 있고 난 뒤 캐스피언과 난쟁이 가정교사는 거대한 탑 꼭대기에서 여러 차례 비밀 얘기를 나누곤 했다. 그때마다 캐스피언은 옛 나니아를 더 많이 알게 되어 옛날을 꿈꾸며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가를 보냈다. 그러나 캐스피언의 교육은 이제 시작이었기 때문에 여가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못했다. 캐스피언은 칼싸움과 말타기, 수영과 다이빙, 활쏘기, 피리와 비파 연주, 숫사슴 사냥법과 죽은 사슴을 칼질하는 법 따위를 배웠다. 또 우주학, 수사학, 문장학, 시 쓰는 법을 배웠으며 역사는 물론 법학, 의학, 연금술과 천문학도 조금씩 배웠다. 마법은 코넬리우스 박사가 왕자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해 이론만 배웠다. 그러면서 박사는 이런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저는 보잘것없는 마법사라서 하찮은 실험밖에 못합니다. 항해술에 대해서는 미라즈 왕이 배와 바다라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전혀 배우지 못했다. 캐스피언은 자신의 눈과 귀를 통해 숱한 것들을 배우게 되었다. 더 어려서는 자신이 숙모인 푸르나 프리스미아 왕비를 왜 싫어하는지 궁금해하곤 했으나 이제는 숙모가 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또 나니아가 불행한 나라라는 사실에도 점차 눈을 뜨기 시작했다. 높은 세금의 무자비한 법, 게다가 미라즈 왕은 잔인한 사람이었다. 몇 년 뒤에 왕비가 병에 걸린 듯 하더니 성 전체가 온통 왕비 얘기로 들썩거리고 의사들이 분주히 오가는가 하면 귀족들도 연신 수군대며 법석을 떨었다. 초여름의 일이었다. 이 모든 소란이 계속되던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든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코넬리우스 박사가 갑자기 캐스피언을 깨웠다. 캐스피언은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다. 천문학 공부하러 가려고요, 박사님? 박사는 얼른 소리를 낮추었다. 쉿! 저를 믿고 제 말대로 하십시오. 어서 옷을 입으세요. 긴 여행을 해야 될 테니까요. 캐스피언은 몹시 놀랐지만 선생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당장 그 말에 따랐다. 캐스피언이 옷을 다 입자 박사가 말했다. 왕자님을 위해 여기 자루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옆방으로 가서 왕자님 저녁 식탁에 차려졌던 음식을 이 자루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시종들이 있을 텐데요? 골아 떨어졌으니 깰 염려는 없습니다. 저는 하찮은 마법사지만 잠들게 하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시종들이 대기하는 옆방으로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두 시종은 의자 위에 축 늘어진 채 드렁드렁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코넬리우스 박사는 재빨리 식은 닭고기와 사슴고기를 잘라 넣고 빵과 사과 몇 개와 맛 좋은 포도주가 담긴 작은 병 하나도 함께 넣어서 그 자루를 캐스피언에게 넘겨주었다. 자루는 여러분이 학교 갈 때 메고 가는 책가방처럼 캐스피언의 어깨에 딱 맞았다. 박사가 물었다. 검은 갖고 계십니까? 네. 그럼 이 망토로 검과 자루를 가리십시오. 됐습니다. 이제 거대한 탑으로 가서 얘기하죠. 탑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코넬리우스 박사가 입을 열었다. 왕자님, 당장 이 성을 떠나 넓은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왕자님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왜요? 왕자님이 나니아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캐스피언 9세의 친아드님이시자 왕위 계승자이신 캐스피언 10세시니까요. 전하, 만수무강하소서. 그러고 나서 그 작은 사람은 느닷없이 한쪽 무릎을 꿇고 왕자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캐스피언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그게 다 무슨 뜻이죠? 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 전에 왕자님께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왕자님이 제게 먼저 묻지 않으신 게 이상하죠. 왕자님은 캐스피언 왕의 아들이시지만 왕이 아니십니다. 왜 여태껏 한 번도 제게 그 이유를 묻지 않으셨습니까? 왕자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미라즈가 왕위를 찬탈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미라즈가 처음 이 나라를 통치했을 때에는 감히 왕이 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스스로를 섭정자라고만 했습니다.
그때 선량한 왕비이시며 텔마르 사람으로선 유일하게 저를 아껴주셨던 왕자님의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왕자님의 아버님과 알고 지내던 귀족들이 하나둘 죽거나 사라졌습니다. 물론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미라즈가 없애버렸던 겁니다. 벨리사와 우빌라스는 사냥 파티에서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치 우연한 사고처럼 사람들의 눈을 속였지요. 파사리드 명문가 사람들도 남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북쪽 변방의 거인족과 싸우러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를리온과 에리몬을 비롯한 10명은 반역죄의 누명을 쓰고 차례로 처형당했습니다. 비버 때문에 두 형제는 미쳤다는 이유로 감금당했고요. 마지막으로 미라즈는 텔마르 사람들 가운데 바다를 겁내지 않았던 7명의 귀족들을 설득하여 동쪽 바다 너머 새 땅을 찾아 출항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미라즈의 의도대로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왕자님을 위해 한마디라도 진언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없어졌고 미라즈의 아첨꾼들은 미라즈가 시킨 대로 미라즈에게 왕위에 오를 것을 간청했습니다. 당연히 그 청은 받아들여졌죠. 캐스피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삼촌이 나까지 죽이려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거의 확실합니다. 하지만 왜 이제 와서 그러는 거죠? 삼촌이 마음만 먹었다면 진작에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삼촌한테 무슨 해코지라도 했나요? 미라즈가 왕자님에 대한 생각을 바꿨습니다. 2시간 전에 그럴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비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캐스피언은 몹시 의아해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네요. 박사가 소리쳤다. 모르시겠다뇨. 왕자님은 역사와 정치학을 그렇게 배우시고도 모르시겠습니까? 들어보세요. 미라즈에게 자식이 없었을 때에는 자기가 죽은 뒤에 왕자님이 왕위를 계승하는데 아무 이의가 없었습니다. 비록 속 내키진 않았겠지만 전혀 모르는 남보다야 차라리 왕자님이 낫다고 여겼던 거죠. 그러나 이제 아들이 생겼으니 자기 아들이 다음 왕자리에 오르기를 바랄 게 뻔합니다. 왕자님은 방해물만 될 뿐입니다. 그러니 미라즈는 왕자님을 없애버리고 말 겁니다. 삼촌이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요? 정말 날 죽일까요? 코넬리우스 박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미라즈는 왕자님의 아버님을 살해한 사람입니다. 캐스피언은 눈앞이 아찔해지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죄다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당장 떠나셔야 합니다. 캐스피언은 박사를 쳐다보며 말했다. 같이 가실 거죠? 그럴 순 없습니다. 그랬다간 왕자님이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을 쫓기가 더 쉬우니까요. 사랑하는 왕자님, 캐스피언 전하, 부디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당장 혼자 떠나십시오. 남쪽 국경을 넘어 아첼랜드 네인 왕의 궁전으로 가십시오. 그분께서는 왕자님을 반가이 맞이하실 겁니다. 캐스피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박사님을 다시는 못 만나게 되나요? 만나게 될 겁니다, 전하. 이 넓은 세상에 저한테 전하 말고 다른 친구가 또 누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마법을 조금 쓸 줄 압니다. 지금은 빨리 움직이는 게 최우선입니다. 가시기 전에 여기 2가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에는 금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 성의 보물은 모두 전하의 것이어야 마땅합니다만. 그리고 여기 아주 귀한 것이 있습니다. 박사는 캐스피언의 손에 뭔가를 쥐어주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으나 감촉으로 보아 뿔나팔임을 알 수 있었다. 이건 나니아에서 가장 위대하고 또 신성한 보물입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이것을 찾기 위해 수도 없이 주문을 외우고 온갖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수잔 여왕이 가지고 있던 마법의 뿔나팔로 나니아의 황금시대 말기에 그분이 사라지면서 남기고 가신 유물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뿔나팔을 불면 누구든지 신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신비한 힘을 가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어쩌면 과거로부터 루시 여왕과 에드먼드 왕과 수잔 여왕과
그리고 피터 제왕을 불러오는 힘을 가졌을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으실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아슬란님을 부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캐스피언 전하, 이걸 항상 몸에 지니고 계십시오. 하지만 정말 다급할 때만 쓰셔야 됩니다. 자, 이제 어서 서두르십시오. 탑 맨 밑에 정원으로 통하는 작은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우린 여기서 헤어져야 합니다. 나의 말, 데스트리어를 타고 갈 수 있을까요? 말은 벌써 안장을 얹고 과수원 구석에서 왕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넬리우스는 꼬불꼬불한 긴 계단을 내려가면서 이런저런 말을 계속 속삭였다. 캐스피언은 마음이 착잡했지만 모든 충고를 깊이 새기려고 애썼다. 어느새 정원의 상쾌한 공기가 몸에 와닿았고 캐스피언은 박사와 뜨거운 악수를 나눈 뒤 잔디밭을 가로질러 달려갔다. 데스트리어가 히잉거리며 반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캐스피언 10세는 선조들의 성을 떠났다. 캐스피언은 고개를 돌려 새 왕자의 탄생을 축하하며 폭죽이 치솟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캐스피언은 밤새도록 남쪽을 향해 달렸다. 지리를 아는 곳은 숲을 통해 샛길과 승마길만 골라서 달렸지만 나중에는 큰 도로로 달려갔다. 데스트리어는 평소와는 다른 이번 여행에 주인만큼이나 들떠 있었다. 캐스피언도 코넬리우스 박사와 작별 인사를 나눌 때에는 눈물을 글썽였지만 자기가 왼쪽 허리춤에는 검을, 오른쪽에는 수잔 여왕의 마법의 뿔나파를 차고 모험을 향해 달려가는 캐스피언 왕이라고 생각하자 다소 기분이 나아지고 용기도 났다. 그러나 비가 부슬부슬 내리며 날이 밝아왔을 때는 사방의 낯선 나무들과 야생 히스와 푸른 산이 펼쳐져 있는 광경을 보고 세상이 얼마나 크고 낯선 곳인지를 깨달았고 두려움과 함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만 느껴졌다. 한낮이 되자 캐스피언은 좀 쉬려고 길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만한 숲속의 풀밭을 찾았다. 데스트리어의 굴레를 벗겨주고 풀을 뜯게 한 뒤 자신은 식은 닭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곧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늦은 오후였다. 캐스피언은 간단히 요기를 하고 다시 길을 재촉했다. 사람들의 왕래가 드문 샛길을 따라 쉬지 않고 남쪽으로 달려갔다. 이윽고 수많은 언덕길이 나타나 언덕을 넘고 또 넘었는데 언제나 내리막길보다는 오르막길이 더 많았다. 산등성이로 오를 때마다 더욱 크고 시커먼 산들이 눈앞을 가렸다. 저녁 무렵 캐스피언은 비교적 낮은 비탈길을 달리고 있었다. 곧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천둥 소리가 들리자 데스트리어는 안절부절 못했다. 이제 그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끝없이 이어져 있을 것 같은 소나무 숲으로 들어갔다. 캐스피언의 머릿속에는 이제껏 들어왔던 인간을 적으로 생각하는 나무들에 대한 갖가지 얘기가 떠올랐다. 캐스피언은 자기도 결국은 닥치는 대로 나무를 베고 모든 야생 생물들과 전쟁을 치렀던 종족의 일원인 텔마르 사람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비록 자신은 다른 텔마르 사람과 다르다 할지라도 나무들이 그런 사실을 알아주기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 나무들은 알아주지 않았다. 바람이 더욱 거세지면서 나무들이 사방에서 무서운 소리를 내며 울어댔다. 그때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캐스피언의 바로 등 뒤에서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길을 가로질러 쓰러진 것이다. 캐스피언은 말의 목을 토닥이면서 말했다. 진정해 데스트리어, 진정해. 그러나 간발의 차이로 죽을 고비를 넘겼으니 캐스피언도 온몸을 와들와들 떨지 않을 수 없었다. 번갯불이 번쩍거리고 천둥은 우르르 쾅 굉음을 쏟아내며 바로 머리 위에서 금방이라도 하늘을 두 조각 내버릴 것만 같았다. 데스트리어는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다. 캐스피언은 능숙한 기수였지만 말을 제지할 만한 힘은 없었다. 말 등에서 떨어지진 않았으나
말이 난폭하게 질주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목숨도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달리는 그들 앞으로 어스름 속에 서 있던 시커먼 나무들이 불쑥불쑥 덮쳐왔고 그때마다 간신히 나무들을 피해 빠져나갔다. 순간 너무나 급작스럽게 무엇인가가 캐스피언의 머리를 세게 때렸고 캐스피언은 곧 정신을 잃고 말았다. 캐스피언이 정신이 들었을 때는 어느 모닥불 옆에 누워 있었다. 머리는 빠개질 듯이 아팠고 팔다리도 옥신거렸다. 바로 곁에서 두런두런 얘기 소리가 들렸다. 한 목소리가 말했다. 자, 이제 녀석이 깨어나기 전에 놈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야 돼.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죽이자. 살려두면 안 돼. 우릴 배신할 거야. 또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그 자리에서 죽였어야 했어.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던가. 이젠 저 녀석을 죽일 수도 없어. 집에 데려와 붕대로 머리까지 싸매줬으니까. 지금 죽이면 손님을 살해하는 거야. 캐스피언이 가냘픈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세요. 나야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지만 내 가엾은 말은 좀 잘 대해주세요. 첫 번째 목소리가 말했다. 네 말은 우리가 널 발견하기도 전에 벌써 도망쳐버렸어. 캐스피언은 그제야 그 목소리가 별나게 바짝 쉬어있고 거칠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두 번째 목소리가 말했다. 더 이상 저 녀석이 꼬드기는 말을 늘어놓게 하지마. 아직. 세 번째 목소리가 소리쳤다. 헛소리 집어치워. 우린 물론 저 녀석을 죽일 수 없을 거야. 부끄러운 줄 알라고 니카브릭. 어이, 트러플 헌터. 자네 생각은 어때? 저 녀석을 어떻게 할까? 첫 번째 목소리가 다시 말했다. 일단 마실 것부터 줘야겠어. 아마 첫 번째 목소리가 트러플 헌터인 모양이었다. 그때 한 어두운 형체가 침대 쪽으로 다가왔다. 캐스피언은 팔 같은 것이 자기 어깨 밑으로 쑥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 형체는 어딘지 좀 이상해 보였고 캐스피언을 굽어보는 얼굴 역시 마찬가지였다. 털복숭이 얼굴에 터무니없이 길쭉한 코, 얼굴 양쪽에 희한한 흰 반점이 나 있었다. 가면을 썼나? 아니면 내가 열이 올라서 헛것을 보고 있는 걸까? 캐스피언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뜨겁고 달콤한 액체를 받아 마셨다. 그 순간 누군가 모닥불을 수석거렸다. 그 바람에 불길이 확 치솟으며 갑작스런 불빛에 캐스피언을 들여다보고 있던 얼굴이 환히 드러났다. 캐스피언은 너무 놀라서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것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바로 오소리의 얼굴이었다. 비록 여태껏 보아온 오소리보다 더 크고 다정하고 더 영리해 보이긴 했지만 오소리는 오소리였다. 게다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었다. 그제야 캐스피언은 자기가 동굴 안에 히스 침대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불 옆에는 수염을 늘어뜨린 작은 남자 둘이 앉아 있었다. 코넬리우스 박사보다 훨씬 작고 거친 데다 털이 많고 뚱뚱했다. 캐스피언은 대번에 그들이 진짜 난쟁이임을 알아차렸다. 몸속에 인간의 피라고는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는 옛 난쟁이였던 것이다. 캐스피언은 마침내 옛 나니아 국민들과 만났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때 다시금 머리가 핑핑 돌기 시작했다. 며칠 후 캐스피언은 그들의 이름을 모두 알게 되었다. 오소리는 트러플 헌터였는데 셋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고 친절했다. 캐스피언을 죽이고 싶어 했던 난쟁이는 심술궂은 검은 난쟁이로 이름은 니카브릭이었다. 또 다른 난쟁이는 머리카락이 여우털처럼 붉은 난쟁이였는데 이름은 트럼프킨이었다. 캐스피언이 일어나 앉아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된 첫날 저녁에 니카브릭이 먼저 말을 꺼냈다. 자, 이제 이 인간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돼. 자네 둘은 내가 저 녀석을 죽이려고 할 때 막았으니
녀석한테 큰 친절을 베풀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 결과는 녀석을 평생 포로로 잡아둬야 한다는 것뿐이야. 나는 저 녀석을 살려보낼 생각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어. 자기 동족한테 돌아가서 우리를 배신하고 말 테니까. 트럼프킨이 말했다. 정신 나갔구만, 니카브릭. 도대체 왜 그렇게 야멸차게 구는 거야? 저 친구가 우리 동굴 밖에 있는 나무에 머리를 부딪힌 건 자기 잘못이 아니야. 또 배신자처럼 보이지도 않고. 캐스피언이 끼어들었다. 여러분은 내가 돌아가기를 원하는지 어떤지도 아직 모르고 있잖아요. 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만 받아주신다면 여기서 같이 지내고 싶어요. 난 여태껏 여러분들을 찾아다녔거든요. 니카브릭이 퉁명스레 쏘아붙였다. 참 말되네. 넌 텔마르 사람이야, 그치? 그러니까 너네 동족에게 돌아가고 싶을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제가 아무리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사고를 당했을 때 저는 죽기 살기로 도망치던 중이었습니다. 미라즈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죽이는 건 왕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트러플 헌터는 깜짝 놀랐다. 설마. 트럼프킨도 저기 놀란 표정이었다. 아니, 무슨 소리야? 그 나이에 미라즈와 맞붙어 싸울 짓이라도 했단 말이냐? 그 사람은 제 삼촌이에요. 캐스피언이 그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니카브릭은 단검을 손에 쥐고 벌떡 일어섰다. 그것 봐. 이놈은 텔마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철천지 원수의 친족이자 후계자라고. 이런 놈을 살려두자니 자네들 정신 나갔어? 만일 트러플 헌터와 트럼프킨이 니카브릭을 가로막고 강제로 주저앉혀 꽉 붙들고 있지만 않았다면 캐스피언은 그 자리에서 단도에 푹 찔리고 말았을 것이다. 트럼프킨이 말했다. 니카브릭, 참겠나 아니면 트러플 헌터와 나한테 머리가 깔아 뭉개지겠나? 니카브릭은 마지못해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다른 둘은 캐스피언에게 사정 얘기를 전부 들려달라고 했다. 캐스피언이 모든 얘기를 다 털어놓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트럼프킨이 입을 열었다. 이렇게 괴상한 얘기는 난생 처음이군. 니카브릭이 투덜거렸다. 아, 진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얘기야. 인간들 사이에서 아직도 우리 얘기가 떠돌고 있는 줄은 몰랐어. 인간들이 우리를 모를수록 좋은데 말씀이야. 그 늙은 유머만 해도 그래. 입 다물고 있는 게 차라리 낫지. 게다가 그 선생이라는 배반자 난쟁이까지 말려들어선 어휴, 난 배반자 난쟁이라면 치가 떨려. 인간보다 더 싫단 말이야. 자네들 내 말 명심해. 이건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일이야. 트러플 헌터가 말했다. 니카브릭, 잘 알지도 못하는 일을 갖고 왈가왈부하지마. 자네 난쟁이들은 인간만큼이나 잘 잊어버리고 변덕스럽지. 난 동물이고 게다가 오솔이야. 우리는 변함이 없어. 한결같아. 난 이 일로 우리에게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어. 이 친구는 나니아의 진짜 왕이야. 우린 지금 나니아로 돌아온 진짜 왕을 만난 거란 말이야. 난쟁이들은 잊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물들은 기억하고 있어. 나니아는 아담의 아들이 왕이었을 때 그때만 정상적이었단 사실을. 그러자 트럼프킨이 언성을 높였다. 웬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봐, 자네는 이 나라를 인간들한테 넘겨주고 싶다는 거야? 오소리는 조리 있게 대답했다. 난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 내가 말한 건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한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야. 우리 오소리들은 옛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 생각해봐. 피터 제왕도 인간이었잖아. 트럼프킨이 물었다. 자넨 그런 옛날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단 말인가? 트러플 헌터는 자신있게 말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동물들은 변함이 없어. 우린 잊지 않아. 나는 케오페러벨 성에서 통치했던 피터 제왕과 다른 왕들을 믿어. 아슬라님을 믿는 만큼이나 굳게 믿어. 트럼프킨이 말했다. 아이고, 그것만큼은 꽤나 단호하시군. 하지만 요즘 세상에 누가 아슬란을 믿나? 캐스피언이 끼어들었다. 난 믿어요. 설사 전에는 안 믿었더라도 지금부터는 믿고 싶어요.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 가운데에서 아슬란님을 비웃던 사람들은 말하는 동물들과 난쟁이에게도 코웃음을 쳤죠. 나도 이따금은 아슬란님의 존재가 의심스러웠어요. 아울러 여러분 같은 이들이 정말 있는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자 트러플 헌터가 소리쳤다. 맞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캐스피언 전하. 전하께서 옛 나니아를 진실하게 대하시는 한 누가 뭐래도 전하는 저의 왕이십니다. 전하, 만수무강하소서. 순간 니카브릭이 사납게 고함을 쳤다. 이봐 오소리, 역겨운 소리 좀 그만해. 피터 제왕과 다른 왕들이 인간이긴 했지만 그들은 종류가 다른 인간들이었어. 이 녀석은 저주받은 텔마르 사람이란 말이야. 놈은 운동삼아 동물들을 사냥해온 인간이야. 안 그래? 그러면서 니카브릭은 비난하는 눈초리로 캐스피언을 쏘아보았다. 캐스피언은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대답했다. 사실 그런 적 있어요. 하지만 말하는 동물은 아니었어요. 니카브릭이 쏘아붙였다. 그거나. 트러플 헌터가 말했다. 아니야. 그게 다르다는 건 자네도 알잖아. 요즘 나니아의 동물들은 예전하고는 딴판이라 카루르멘이나 텔마르에서도 늘 볼 수 있는 어리석고 불쌍한 말 못하는 동물에 지나지가 않아. 또 덩치도 더 작고 우리하고는 다르지. 반쪽짜리 난쟁이들이 자네들과 다른 것보다 훨씬 심하단 말이야. 그 뒤로도 더 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결국 캐스피언이 계속 머물러도 좋다고 결정을 보았다. 게다가 그들은 캐스피언이 바깥 나들이를 할 수 있게 되면 곧바로 트럼프킨이 다른 이들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겠다고까지 약속했다. 인간이 살지 않는 이 지역에는 옛 나니아의 다양한 창조물들이 아직도 숨어 살고 있는 게 확실했다. 6장 숨어 사는 이들. 그때부터 캐스피언에겐 가장 행복한 시절이 시작되었다. 풀잎에 이슬이 맺힌 어느 화창한 여름날 아침, 캐스피언은 오소리와 두 난쟁이를 따라 길을 나섰다. 그들은 숲을 지나 말 안장처럼 움푹 들어간 높은 산마루로 올라갔다가 햇살이 가득한 남쪽 비탈로 내려갔다. 거기서는 아첸랜드의 푸른 고원이 건너더 보였다. 트럼프킨이 말했다. 먼저 배불뚝이 곰 삼형제한테 가보자. 그들은 숲속의 빈터에 도착해 이끼로 덮여있는 참나무 쪽으로 갔다. 참나무는 속이 빈 고목이었다. 트러플 헌터가 앞발로 나무 줄기를 3번이나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다시 두드렸더니 안쪽에서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우, 저리 좀 가. 아직 일어날 시간 아니야. 그러나 3번째 두드리자 안에서 약한 지진 같은 울림이 들리더니 문 비슷한 것이 열리며 정말 배가 불룩한 갈색곰 3마리가 작은 눈을 비비면서 기어나왔다. 곰들은 그들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트러플 헌터처럼 아담의 아들이 나니아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맞장구를 치더니 캐스피언에게 다가와 입맞춤을 했다. 곰들은 코를 킁킁거리며 무척이나 축축한 입맞춤을 하고는 캐스피언에게 꿀을 주었다. 캐스피언은 그렇게 아침 일찍 빵도 곁들이지 않고 꿀을 먹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지만 받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다. 캐스피언은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야 겨우 그 끈적거림을 없앨 수 있었다. 그들이 다시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키 큰 너도 밤나무 숲에 다다랐을 때 트러플 헌터가 외쳤다. 페터트윅! 페터트윅! 이봐, 페터트윅! 그러자 빨간 다람쥐 한 마리가 나뭇가지를 타고 잽싸게 달려와 어느새 바로 머리 위 가지에 앉아 있었다. 캐스피언은 그렇게 아름다운 빨간 다람쥐는 처음 보았다. 그 다람쥐는 성의 정원에서 가끔 보았던 말 못하는 보통 다람쥐보다 훨씬 커서 꼭 테리어 강아지만 했다. 만일 여러분이 그 다람쥐의 얼굴을 보았다면 첫눈에 말하는 다람쥐라는 사실을 눈치챘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다람쥐는 여느 다람쥐들만큼이나 수다쟁이여서 입을 다물게 하기가 무척 힘들었다.
다람쥐는 곧 캐스피언을 환영한다면서 땅콩을 먹겠느냐고 물었고 캐스피언은 고맙다며 먹겠다고 대답했다. 페터트윅이 땅콩을 가지러 달려가자 트러플헌터가 캐스피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보지 마세요. 다른 데 보세요. 다람쥐들은 자신이 저장고로 가는 걸 지켜보거나 저장고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일을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한답니다. 이윽고 페터트윅이 땅콩을 가지고 돌아왔다. 캐스피언은 땅콩을 정중하게 받아먹었다. 페터트윅은 다른 친구들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고 물으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난 땅을 디디지 않고도 어디든 다닐 수 있으니까. 트러플헌터와 두 난쟁이는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는 페터트윅이 괴상한 이름을 가진 온갖 국민들에게 전해야 될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은 사흘 후 밤 12시에 춤추는 잔디밭에서 연회와 회의가 열릴 예정이니 모두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트럼프킨이 덧붙였다. 그리고 그 배불뚝이 곰 삼형제한테도 전해 그 말 전하는 걸 깜빡 잊었거든. 다음에 방문할 사람은 공포의 숲에 사는 7 형제들이었다. 일행은 앞장선 트럼프킨을 따라 다시 움푹 들어간 산마루로 되돌아가 산의 북쪽 비탈을 따라 동쪽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바위 투성이에 전나무가 우거진 몹시 음침한 곳에 다다랐다. 다들 조용조용히 움직였고 캐스피언은 발 아래 땅속에서 마치 누군가 망치질을 하는 듯한 울림을 느꼈다. 트럼프킨은 빗물통 뚜껑만한 평평한 돌 위로 올라가 발을 굴렀다. 한참 뒤 그 돌이 움직이는 것 같더니 안에서 뜨거운 열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컴컴하고 둥근 구멍이 나타났고 한가운데 트럼프킨과 닮은 난쟁이의 머리 하나가 쑥 올라왔다. 이곳에서는 얘기가 길어졌고 그 난쟁이는 다람쥐나 배불뚝이 곰들보다 더 의심이 많아 보였지만 결국 모두 내려와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졌다. 캐스피언은 컴컴한 계단을 따라 땅속으로 내려갔다. 맨 아래층에 다다라서야 불빛이 보였다. 그 빛은 바로 용광로 불빛이었다. 그곳은 전체가 대장간이었다. 한쪽 옆으로는 지하수가 흘렀다. 두 난쟁이가 풀무지를 하고 있었고 또 다른 난쟁이는 모루 위에 시뻘겋게 달아오른 쇳조각을 부젓가락으로 붙잡고 있었으며 네 번째 난쟁이는 그 조각을 쇠망치로 두들겼다. 나머지 두 난쟁이가 매끄러운 천으로 못이 박힌 손을 닦으며 손님들을 맞으러 앞으로 다가왔다. 캐스피언이 적이 아닌 친구라는 사실을 납득시키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렸다. 그러나 결국 모두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전하, 만수무강하소서. 또한 난쟁이들은 캐스피언과 트럼프킨과 니카브릭에게 귀한 쇠사슬 갑옷과 투구와 검을 선사했다. 오소리도 원했다면 똑같은 선물을 받았겠지만 오소리 자신은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지키는 데에는 발톱과 이빨만으로 충분하다고 사양했다. 무기 만드는 솜씨는 캐스피언이 보았던 그 어떤 기술보다 훨씬 훌륭했다. 캐스피언은 꼭 장난감처럼 약하고 막대기처럼 볼품없는 자신의 검 대신 난쟁이가 만들어준 검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7 형제는 춤추는 잔디밭에서 열리는 연회에 꼭 오겠다고 약속했다. 그곳에서 좀 더 나아가 작고 메마른 바위 골짜기에 다다르자 검은 난쟁이 5이 사는 동굴이 나왔다. 검은 난쟁이들은 미심쩍은 눈초리로 캐스피언을 쳐다보았지만 마침내 가장 나이 많은 난쟁이가 이렇게 말했다. 만약 이 사람이 미라즈를 반대한다면 우리 왕으로 삼아도 될 거야. 그 다음으로 나이 많은 난쟁이가 말했다. 저희들이 전하를 위해 저 멀리 있는 바위산으로 올라갈까요? 거기 가면 귀신 한둘과 마귀 할멈을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캐스피언은 사양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트러플헌터가 말했다. 사실 나도 전하와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 자들은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니카브릭은 이 말에 반대했지만 트럼프킨과 오소리가 니카브릭의 입을 막았다.
캐스피언은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착한 생물들 뿐만 아니라 무시무시한 생물도 나니아에 아직껏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트러플 헌터가 검은 난쟁이의 동굴에서 나오며 말했다. 우리가 그런 무리를 끌어들이면 아슬란님은 우리 편에 서주시지 않을 거야. 트럼프키는 쾌활하면서도 거만한 투로 말했다. 아, 그 아슬란님.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도 자네들 편에 안 설 거란 사실이야. 캐스피언이 니카브릭에게 물었다. 당신은 아슬란님의 존재를 믿으세요? 니카브릭이 대답했다. 난 나니아에서 저 저주받은 텔마르 야만인들을 싹 몰아내준다면 누구든 그 무엇이든 믿을 거요. 그게 아슬란이든 또는 하얀 마녀든. 알겠소. 트러플 헌터가 끼어들었다. 그만해. 자넨 지금 자기가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지조차 모르고 있어. 그 마녀는 미라지나 그 종족보다 훨씬 사악한 적이었어. 니카브릭이 내뱉었다. 난쟁이들한텐 그렇지도 않았어. 그 다음에 방문한 곳은 더욱 유쾌하고 재미있는 곳이었다.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가니 험한 산이 푸른 협곡이나 울창한 골짜기처럼 펼쳐져 있고 강이 여울져 흐르고 있었다. 강가의 탁 트인 곳에서는 디기탈리스와 들장미가 흐드러지게 피어있고 사이사이로 벌이 붕붕 날아다니고 있었다. 트러플 헌터가 다시 소리쳤다. 글랜스톰! 글랜스톰! 잠시 후에 캐스피언은 말발굽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골짜기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점점 더 크게 울리더니 마침내 덤불이 짓밟히는 소리가 들리며 캐스피언이 이제까지 본 생물 중 가장 고귀한 생물이 나타났다. 위대한 켄타우로스 글랜스톰과 그의 세 아들이었다. 글랜스톰의 옆구리는 윤기 흐르는 밤색 털로 덮여있고 넓은 가슴까지 뒤덮고 있는 수염은 황금빛이 도는 붉은색이었다. 글랜스톰은 예언자이자 천체 관측자라서 그들이 온 까닭을 이미 알고 있었다. 글랜스톰이 소리쳤다. 전하, 만수무강하소서. 저와 제 아들들은 이미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언제쯤 하게 될는지요? 이제까지 캐스피언이나 다른 친구들은 전쟁을 놓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이따금 인간들의 농장이나 사냥꾼 무리들을 습격하는 정도로 어렴풋이 생각했을 뿐이었고 그것도 인간들이 이곳 남쪽 황야 깊숙이 침투해 들어올 경우에 한해서였다. 그러나 그들의 주된 생각은 숲이나 동굴에 숨어 살면서 옛 나니아 왕국을 다시 건설해보겠다는 것이 고작이었다. 글랜스톰의 말을 듣고 보니 모두 몹시 심각해졌다. 캐스피언이 물었다. 미라즈를 나니아에서 내쫓는 진짜 전쟁 말입니까? 켄타우로스가 말했다. 그 밖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전하께서는 왜 검과 쇠사슬 갑옷으로 무장하셨습니까? 오소리 트러플 헌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글랜스톰, 그게 가능할까요? 때가 되었습니다, 트러플 헌터. 나는 하늘을 관측합니다. 기억하는 것이 당신의 의무이듯이 관측하는 것이 내 의무니까요. 타르바와 알람빌별이 하늘 높은 곳에서 만났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아들이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생물들에게 이름을 주고 다스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때가 왔어요. 춤추는 잔디밭에서 있을 우리의 회의는 전쟁을 염두에 두고 열어야 됩니다. 켄타우로스의 말투에는 캐스피언뿐만 아니라 다른 일행들까지 한시도 머뭇거리지 못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이제 그들은 한바탕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고 전쟁에서 정말로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도 생겼다. 어느덧 한낮이 지나 그들은 함께 쉬면서 켄타우로스가 준비해온 귀리로 만든 케이크, 사과, 약초, 포도주, 그리고 치즈를 먹었다. 그들이 방문할 다음 장소는 엎어지면 코다울 거리였으나 인간들이 사는 지역을 피해가려면 한참을 돌아가야 했다.
관목들이 우거진 생울타리 안에 따뜻하고 평평한 들판에 다다랐을 때는 화창한 오후였다. 트러플런터가 초록빛 두 개 난 작은 구멍에 입구에 대고 소리치자 캐스피언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 튀어나왔다. 말하는 생쥐였다. 그 생쥐는 물론 보통 생쥐보다 몸집이 컸는데 뒷발로 서면 키가 30cm쯤 되었고 귀는 토끼 귀보다 길었다. 리피치프라는 이름의 그 생쥐는 무척이나 명랑하고 용감해 보였다. 리피치프는 옆구리에 아주 조그맣지만 가늘고 긴 칼을 차고 있었으며 꼭 코수염을 꼬듯이 기다란 구렛나룻을 베베 꼬았다. 리피치프가 멋지고도 우아하게 절을 하며 말했다. 전하, 저희는 모두 12입니다. 또한 저는 저희 종족의 힘을 전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아낌없이 바치겠습니다. 캐스피언은 터지는 웃음을 참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 그러나 리피치퍼와 그의 종족들 모두 빨래 바구니에 담겨 집으로 운반되기 십상일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캐스피언이 하루 동안 만난 창조물 모두를 일일이 나열하자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두더지 클로드슬리 쇼벨, 하드비터 삼형제, 산토끼 카밀로, 고슴도치 호글스톡도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평평하고 둥근 풀밭 구석에 있는 우물가에 앉아 휴식을 취했다. 풀밭 가장자리에 키 큰 느릅나무들이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해질녘이 되어 데이지도 꽃망울을 오므리고 떼까마귀들도 잠자리를 찾아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준비해온 저녁을 먹었고 트럼프킨은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니카브릭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오소리 트러플헌터가 중얼거렸다. 이제 이 나무들과 이 우물의 정령들만 깨울 수 있다면 오늘 일은 더 바랄 나위 없이 성공적인데. 캐스피언이 물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나요? 못합니다. 우리에겐 그럴 힘이 없으니까요. 인간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숲을 베어내고 시내를 더럽힌 뒤로 나무의 요정들 드리아스와 물의 요정 나이아스는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들이 다시 깨어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에겐 정말 엄청난 손실이죠. 텔마르 사람들은 숲을 무척이나 두려워합니다. 나무들이 일단 화가 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적들은 겁에 질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니아 밖으로 달아날 겁니다. 트럼프킨이 소리쳤다. 정말 자네들 동물들이란 대단한 상상력을 가졌다니까. 트럼프킨은 그런 것을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핀잔만 늘어놓았다. 그렇다면 나무들과 물들은 왜 꼼짝도 하지 않는 거지? 돌멩이들이 알아서 그 늑다리 미라지로 공격해주면 훨씬 좋잖아. 트러플헌터는 이 말에 혼자 툴툴대기만 했다. 그 후 사방이 고요해지자 캐스피언은 깜빡 잠이 들었다. 언제부턴가 등 뒤의 숲속에서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았다. 캐스피언은 꿈이겠거니 여기고 돌아 누웠으나 귀를 땅바닥에 대자 마치 고동소리 같기도 하고 북소리 같기도 한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캐스피언은 머리를 치켜들었다. 순간 고동소리는 약해지고 이번엔 음악소리가 아까보다 더 똑똑히 울려 퍼졌다. 꼭 플룻 소리 같았다. 트러플헌터가 숲속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달빛은 환하게 밝았다. 캐스피언은 생각보다 오래 잠들어 있었던 모양이었다. 거칠면서도 꿈결 같은 가락이 점점 더 가까워지며 가벼운 발자국 소리들이 연이어 들려왔다. 드디어 숲속에서 캐스피언이 지금껏 상상으로만 떠올려왔던 형체들이 달빛 속에 춤을 추며 모습을 드러냈다. 키는 난쟁이만 했지만 훨씬 더 가볍고 우아한 몸놀림이었다. 그들의 곱슬거리는 머리에는 조그만 뿔이 나 있었고 벌거벗은 윗몸이 이 희미한 달빛을 받아 빛났으며 다리와 발은 꼭 염소 같았다. 캐스피언은 벌떡 일어나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파우누스다!
파우누스들은 즉시 캐스피언의 주위를 둘러쌌다. 파우누스들에게는 그 모든 상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캐스피언을 받아들였다. 어느새 캐스피언은 파우누스들과 어울려 춤을 추고 있었다. 트럼프키는 다소 둔하고 꿈틀거리는 몸짓으로 춤을 추었고 트러플 헌터도 펄쩍펄쩍 뛰어오르며 힘껏 쿵쿵거리고 다녔다. 단지 니카브릭만 가만히 앉아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파우누스들은 갈대피리의 가락에 맞춰 캐스피언 주위를 빙빙 돌며 춤을 추었다. 파우누스들의 야릇한 얼굴에서는 슬픔과 즐거움이 동시에 느껴졌다. 멘티우스와 오벤티누스와 둠누스, 볼룬스, 볼티누스, 기르비우스, 니미에누스, 나우수스, 오스콘스, 수십 명의 파우누스들이 모여 있었다. 다람쥐 페터트윅이 그들 모두를 불렀던 것이다. 캐스피언은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깰 때까지도 그 모든 일이 꿈만 같았다. 그러나 간밤의 기억을 떠올려 주기라도 하듯이 풀밭은 온통 둘로 갈라진 작은 발굽자국 천지였다.